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난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는 올덴 연구소.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한 편입니다. 생리주기는 한 달 반 정도로 길지만 그래도 매번 해서 항상 배란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동네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배란 초음파를 했는데 그동안 무배란 월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자연 임신이 힘든가요? 더 늦기 전에 난임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의 주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사실은 정식 용어가 다낭난소 증후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다낭난소 증후군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흔하게 알고 계실 텐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리불순입니다. 배란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될 때 생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엄밀한 의미의 생리는 배란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배란이 원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진단이 매우 명료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 하나는 불규칙 월경,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난소의 모양. 이 특정 난소의 모양은 초음파로 봤을 때 난소가 볼륨이 좀 커져 있고 난소 주변으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낭종이 많이 보이는 특정 모양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남성 호르몬 증가 소견, 여드름이 나거나 수염이 많이 나거나 이제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이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AMH라고 난소의 기능 보는 호르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AMH가 높으면 다낭성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다낭성이라는 게 내가 갖고 태어난 난자가 남들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AMH라는 호르몬은 내가 앞으로 쓸 난자들이 내뿜는 호르몬이다 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내가 사용할 난자를 많이 갖고 태어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AMH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낭성 난소 모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 AMH가 높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생리불순이 없다면 AMH가 높은 것만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하나 배란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딱 한 달에 하나 배란되는 난자가 하나 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비 난자들이 나온대요. 그걸 이제 저희가 초음파로 봐서 이제 동남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예비 후보자들이 뭐 일반적으로는 7개 정도, 5개, 7개 나오는데 이제 다낭성인 분들이 그런 것들만 20개, 25개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원래는 그 7개 정도인 애들이 다 생리 2, 3일째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건강한 애들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막 경쟁을 하다가 제일 건강한 애만 우성 난포가 되고 배가 빵 터지면서 이제 배란이 돼야 되는데 다낭성인 경우에는 이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저의 표현 방식이긴 한데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오히려 메인이 한 명이 못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중에서 진짜 무배란성 생리인 분도 있지만 생리 주기가 45일이긴 한데 진짜 45일에 한 번씩 배란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기가 길지만 나는 배란이 되니까 정상이라고 봐야 하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치료가 필요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12번 생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8일 주기라고 하면 내가 1월 1일에 배란이 되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따져보면 12월 31일까지 잘하면 13번의 기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2, 3일씩 당겨지니까 28주기면.
그런데 이런 분들은 45일 주기라면 1년에 배란이 되는 횟수가 10번?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임신 확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배란을 일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진짜 매일매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배란일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이 단순히 이제 배란이 안 돼서 난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크지만, 배란이 좀 남들보다 적게 되고 그만큼 타이밍을 맞춰서 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 임신의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란만 잘 만들어 드리면 남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그 상태에서 나팔관 같은 이슈가 없다면 자연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받고 울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 왜 자기는 임신 못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극명한 원인이 배란 장애를 해결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시술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합니다. 다낭성인 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게, 다낭성인 분들은 배란이 되게 많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이 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는 과배란 주사라는 걸 쓰잖아요. 호르몬을 충분히 풍부하게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은 난자를 채취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고, 절대적인 난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배아의 개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임신이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난자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자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는 채취된 난자, 시험관을 할 때 채취된 난자 중에 성숙 난자의 개수를 봐요. 그러니까 성숙도라고 하는데, 그 성숙도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 난소 기능을 갖는 분이 10개의 난자가 채취됐는데 7개의 난자가 성숙 난자고 3개가 미성숙이다. 그럼 우리는 수정에 이용할 수 있는 게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난자의 성숙도는 70%예요. 그런데 다낭 난소 증후군인 환자는 난자 채취를 주치의가 좀 과도하게 해서 30개를 했어요. 30개를 했는데 그 중에 10개밖에 성숙 난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의 난자의 성숙도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3.3%. 그러니까 이럴 때 난자의 질이 안 좋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그분은 절대적으로 좋은 난자의 수가 7개였고, 다낭 난소 증후군인 분은 성숙도가 낮았지만 절대적인 성숙 난자의 개수는 10개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낭 난소 증후군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배아의 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절대적으로 얻는 난자의 개수, 성숙 난자의 개수가 아주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임신율 면에서는 불리한 건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이노시토를 복용하면 난자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 게 엽산인데, 그 외에도 다낭성 환자들한테는 이노시톨 복용을 꼭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진단도 확실하고, 진단 기준도 확실하고, 치료도 명확한데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리불순과 당대사, 지질대사에 연관이 있는데, 이게 스타트가 당대사부터인지 지질대사부터인지 생리불순 때부터 다 이게 연관이 된 건지, 이런 어떤 게 더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게 별로 없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을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잘 모릅니다가 답입니다. 치료 방침이 딱 2가지예요. 임신을 원하면
배란을 만들어주면 되고, 임신을 원치 않으면 생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낭성을 찾아보시면 비만 또는 살 빼는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체중을 감량하면 생리 불순이 좋아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임신성 당뇨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당 조절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성인 분들은 꼭 당 조절에 내 평생 포커싱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찌지 않게 조심하시고, 당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조절을 하셔야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생리가 왜 중요하냐면, 생리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조직이나 기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 좋은 세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 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면 적어도 1년에 6번 이상의 생리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예후라고 말하는 게 임신율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의 임신율은 좋기 때문에 배란이 잘 만들어져서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시술로 도와드리면 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생리 불순이 있는 여성분들은 꼭 저희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배란 장애가 있다면 배란은 유도하고 자연 임신 시도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